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평생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다면 바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말을 바꾸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중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걸 7년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바로 제 전 남편과 시어머니였죠. 제가 5살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다정하고 좋은 분이셨는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내색하지 않으시며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죠.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만 잘 자라면 돼. 어머니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어린 저도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밤에 몰래 우시는 소리, 낡은 옷을 계속 입으시면서도 제게는 항상 새 옷을 사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엄마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자랑스러운 딸이 되는 것뿐이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머니가 밤늦게 일하시는 동안 혼자서도 꾸준히 공부하며 어머니께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노력했죠. 그 결과 꽤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졸업 후에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공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마워. 처음으로 월급을 받아 어머니께 용돈을 드렸을 때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며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뿌듯했고 앞으로도 어머니를 더욱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월급을 받아 어머니께 용돈을 드렸을 때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며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뿌듯했고 앞으로도 어머니를 더욱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20대 후반, 저는 직장 선배의 소개로 지금의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차분하고 진중한 성격에 대화도 잘 통했거든요.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아버지가 안 계시네요. 맞아요. 저도 5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나는 6살 때였어. 정말 어렸을 때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있는 집들을 보면 부러웠거든. 그는 자신도 어릴 때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 혼자서 자신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버지가 남긴 약간의 돈으로 살림을 꾸려나가시다가 그것마저 다 떨어져서 지금은 작은 식당에서 하루 5시간씩 일하신다고 했죠. 자기는 나보다 더 어릴 때 아버지를 잃었네. 많이 힘들었을 거야. 자기는 나보다 더 어릴 때 아버지를 잃었네?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어머니께 티내지 않으려고 참았어. 어머니가 더 속상해 하실까 봐서. 나도 그랬어. 어머니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았거든. 같은 아픔을 겪으며 자란 우리는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는 미래도 비슷했어요. 나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거야. 내 자식은 아버지 없다는 소리 안 듣게 하고 싶어서. 나도 그래.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게 내 꿈이야. 아이가 부모 사랑 듬뿍 받고 자라는 그런 가정 말이야. 이런 공통된 가치관 때문에 우리는 30대 초반에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올렸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제가 그토록 꿈꾸던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된 것 같았거든요. 이런 공통된 가치관 때문에 우리는 30대 초반에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올렸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제가 그토록 꿈꾸던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된 것 같았거든요. 결혼 후 1년 만에 저희는 딸 하나를 얻었습니다. 정말 예쁘고 건강한 아이였어요. 남편도 저도 아이를 무척 사랑했고 양가 어머니들도 손녀를 보시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도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저희 어머니처럼 혼자서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신 분이니까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명절이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드리고 틈날 때마다 안부를 여쭈어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니에 대한 제 감정은 복잡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어머니가 험담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였어요. 우리 동네 슈퍼 여자 있지? 정말 못 봐주겠어. 남자 손님들한테는 헤헤거리면서 눈웃음을 쳐대더니 나한테는 표정을 싹 굳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남자 차별하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네, 어머님.
정찰제인데 깎아달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어휴, 장사하는 사람이 그게 뭐가 그리 대수라고. 원래 한국 사람들은 깎고 사는 게 당연한 거잖아. 참 못된 년이야. 이런 식의 험담을 정말 자주 하셨어요. 처음에는 맞장구라도 쳐드리려고 했는데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원래 남 욕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의 음주 습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술을 정말 좋아하셨는데 술만 드시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너희들은 몰라. 남편 없이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술에 취하시면 신세한탄을 하시면서 동시에 험담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게다가 원래도 목청이 크신 분이 술이 들어가면 목소리가 더욱 커져서 함께 외식을 할 때면 정말 민망할 정도였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정도로 크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같은 고생을 하신 분이니까 이해해야지라고 생각하며 최대한 좋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이 갑자기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사업이라니? 당신 지금 회사 잘 다니고 있잖아. 그게 사실 나한테 좀 자격지심이 생겼어. 당신은 좋은 공기업 다니는데 나는 평범한 중소기업 다니면서 월급도 당신보다 적으니까 가장인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걸로 고민할 필요 없어. 우리 둘이 벌면 되는 거잖아. 아니야. 그래도 내가 가장인데 당신보다 적게 벌면 많이 부족한 것 같아. 물론 대책 없이 사업하겠다는 건 아니야. 나도 많이 알아봤어. 남편은 신발 유통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발은 누구나 필요한 필수품이니까 꾸준히 팔릴 수밖에 없고 비싼 브랜드는 마진이 적어도 잘 팔리고 무명 브랜드는 판매량이 적어도 남는 게 많다는 논리였어요. 아는 선배가 도와준다고 하니까 기회가 있을 때 잡고 싶어. 나 정말 잘 해낼 수 있어. 한 번만 믿어줘. 솔직히 고민이 됐습니다.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 후 점점 드러나는 남편의 성격 중에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바로 주관이 없고 말을 자주 바꾼다는 것이었어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저와 의견이 다를 때나 말다툼이 생기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습니다.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긴 했지만 남편이 나름대로 시장 조사도 하고 자료도 준비해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 적어도 성의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도 사업을 찬성해줬습니다. 남편은 우리가 함께 모았던 돈과 제가 결혼 전에 모아둔 개인 저축까지 합쳐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기왕 믿어주는 거 확실하게 밀어주자는 생각으로 저도 적극적으로 투자했습니다. 다행히 사업은 꽤 잘 풀렸어요. 남편의 예상대로 신발 유통업이 괜찮은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신 남편이 정말 바빠졌어요. 그래서 집안일과 아이 육아는 제가 거의 전담하게 되었죠. 하지만 상황이 되는 사람이 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불만은 없었어요. 결혼한 지 7년이 되던 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제안을 했어요. 이번에는 엄마랑 어머니를 함께 모시고 식사하자. 어? 두 분 예전에도 만나셨을 때 분위기 좋으셨잖아. 맞아. 생각해보니까 두 분이 서로 공통점도 있어서 대화가 잘 되실 것 같고 내가 사업 때문에 이번 어버이날쯤에는 시간을 2번 빼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래. 남편이 시간을 빼기 힘들다며 이번에만 양가 어머니를 함께 모시고 어버이날 기념 식사를 하자고 하더군요. 사실 평소 시어머니의 행동을 생각하면 좀 꺼려졌지만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를 들으신 시어머니가 너무 좋은 생각이라며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바람에 어머니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도 좋다고 하셔서 저희 딸의 돌잔치 이후 오랜만에 양가 어머니가 한자리에 모이시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두 분 다 손녀를 예뻐하시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셨어요. 남편도 저도 안심했죠. 역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게 잘한 일이었구나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평소처럼 술을 드시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제가요,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그냥 인생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더군요. 저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유부남도 만나보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유부남 자식도 낳고 몰래 숨어 살다가 들켜서 그 집 본부인한테 머리털도 다 뜯기고 시어머니는 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과거를 마치 무용담이라도 되는 양 자랑스럽게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한테 거금도 받고 팽당하기도 했다니까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아버지를 잃은 아픔을 공유했다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던 그 아버지는 사실 남의 남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였던 것입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7년 동안 저와 함께 아버지를 잃은 아픔을 나눠 가졌다던 남편이 사실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어머님, 그만. 남편이 당황한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나 버린 후였으니까요. 그날 저희는 어색하게 식사를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아버지 이야기 다 거짓말이었어? 그게 7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었다는 거야?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었어. 어떻게 처음 만날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 처음에 말 안 한 건 이해해야 하지만 결혼하면서라도 말했어야지. 우리가 같은 아픔을 겪었다고, 그래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잖아. 나도 아버지 없이 자란 건 맞잖아.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이유가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7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 같아서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그 이후의 남편 태도였습니다. 어머니가 술 드셔서 실수하신 거야. 원래 그런 이야기 안 하시는 분인데. 실수라고? 우리 어머니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실수라고 생각해? 당신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다 옛날 일이고 어머니도 혼자나 키우느라 고생하신 건 똑같잖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행동을 두둔하면서 오히려 저와 제 어머니가 이해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희 가정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깨졌고, 남편은 제가 과민 반응을 한다며 오히려 저를 탓했어요.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어머니 실수 하나 가지고 계속 그럴 거야? 실수? 당신은 정말 그게 실수라고 생각해? 그리고 당신이 7년 동안 거짓말한 것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거짓말이 아니라 말 안 한 거라니까.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야? 남편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연애할 때 보였던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모습은 결혼을 위한 가면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내가 한 말 때문에 기분 나빠했다며?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 다 옛날 일인데. 어머님, 그런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 앞에서 하시면 뭐 어떻다는 거야? 내 인생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돼? 당신 어머니도 인생 살면서 별일 없이 살았겠어? 다들 뭔가씩은 있는 거지? 시어머니는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와 제 어머니가 너무 보수적이라며 핀잔을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남편 역시 시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요즘 세상에 그런 거로 뭘 그리 따질 필요가 있어? 당신이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니야?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도덕이나 예의라는 게 없는 것 같았어요. 자신들이 잘못한 걸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구식이라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관계는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남편은 제가 과거에 연연한다며 짜증을 냈어요.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점점 저를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 요즘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네? 회사 업무 때문이라고 했잖아. 정말 회사 일이야? 다른 남자 만나는 건 아니고? 뭔 소리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아니, 그냥 너가 나한테 실망한 것 같아서 혹시 다른 남자라도 있나 싶어서. 남편의 의심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조금만 늦거나 휴대폰을 만지기만 해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심지어 제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려고 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그냥 시간 보려고. 내 휴대폰?
당신 휴대폰도 있잖아. 그냥 가까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도 저를 감시하려고 했어요. 결혼 생활이 이렇게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술만 드시면 과거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셨어요. 심지어 제가 있는 앞에서도 말이에요. 내가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니까. 요즘 애들은 이런 경험도 없이 살아서 재미없게 살겠어. 제가 듣기 민망할 정도의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하시면서 마치 그것이 자랑스러운 경험인 양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점점 이 가정에서 버텨낼 자신이 없어졌어요.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딸에게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아이가 조금씩 크면서 주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환경에서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그토록 꿈꿨던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중적이고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저희 가정은 점점 더 파탄나고 있었어요. 7년 동안 쌓아왔던 믿음과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정말 쉽게 변할 수 있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진심은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런 거짓된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직면하고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지를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폭로와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을 확인한 후 몇 달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생각했어요. 과연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까? 딸을 위해서라도 참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또다시 저를 의심하며 휴대폰을 뒤지려고 하는데 5살 된 딸이 그 모습을 보고 있더군요. 엄마 아빠가 왜 엄마 핸드폰을 보려고 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가 자라면 부부간의 불신과 거짓말이 일상적인 것이라고 배우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꿈꾸던 사랑이 넘치는 평범한 가정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날 밤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혼을 하기로 말이에요. 다음 날 바로 인터넷으로 가족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봤습니다. 리뷰도 꼼꼼히 읽어보고 여러 법무법인을 비교한 끝에 경력 15년의 여성 변호사와 상담 약속을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로 대략적인 상황은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변호사님은 차근차근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7년간의 거짓말, 시어머니의 부적절한 행동, 남편의 의심과 감시 등 처음엔 부끄러워서 말하기 어려웠지만 전문가 앞에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정리하다 보니 오히려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우선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면 진경 씨 상황에서는 이혼 사유가 충분히 성립됩니다. 민법상 배우자에 대한 악의의 유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다만 중요한 것은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입니다. 혹시 남편분 사업 관련해서 투자하신 금액이나 관련 서류들 보관하고 계신가요?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저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의 사업 관련 서류들을 복사해 두는 것이었어요. 제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증명서류, 통장 내역, 사업자 등록증 등을 모두 복사해서 따로 보관했습니다. 여보, 이 서류들 왜 또 꺼내놨어? 세무 관련해서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이 의심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행동하면서 필요한 자료들을 차근차근 모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부적절한 발언들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겨두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있는 앞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일기 형태로 상세히 적어뒀어요. 남편의 의심과 감시 행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려고 한 날짜, 제 행동을 의심하며 한 말들, 부당한 간섭 등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증거 수집이 어느 정도 끝난 후 변호사님과 함께 구체적인 이혼 조건을 논의했습니다. 남편분 사업에 투자한 금액이 상당하네요. 결혼 전 개인 저축까지 합치면 이 부분은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요? 그럼 다행이에요. 다만 사업체 가치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매출액이나 자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적정한 분할을 받을 수 있거든요. 변호사님의 소개로 공인회계사와도 상담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체에 대한 정확한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어요. 신발 유통업의 경우 재고 자산의 가치 평가가 중요합니다. 또한 매출 대비 실제 순이익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알아야 하고요.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점점 상황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갔습니다. 재산 분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딸의 양육권 문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 자녀의 경우 모친이 양육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더욱 유리하죠. 양육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남편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업 소득이 있으니 세무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계산하게 될 거예요. 대략적으로 월 소득의 20-3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님은 양육비뿐만 아니라 딸의 교육비, 의료비 등도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모든 준비가 끝난 후 드디어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갑자기 이게 뭐야? 이혼 조정 신청서가 나한테 왔는데? 남편은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신도 우리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는 걸 알잖아. 그렇다고 이혼까지. 애 때문에라도 다시 생각해봐. 오히려 애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이런 환경에서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어. 첫 번째 조정은 예상대로 결렬됐습니다. 남편이 재산 분할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내 사업에 투자한 거라고 해봤자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사업은 내가 한 거잖아. 법적으로는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부인이 직접 투자한 부분은 더욱 그렇고요. 조정위원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계속 완강했습니다. 조정이 결렬된 후 본격적인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욱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니까요. 변호사님은 우리 측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증거들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남편의 거짓말과 불신 행동에 대한 증인도 확보했어요. 어머니께서 증인으로 나서주시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그날 시어머니가 한 말들 다 들었으니까 법정에서 증언해 줄게. 어머니, 괜찮으세요? 법정에 나가시는 게 부담스러우실 텐데. 괜찮아. 우리 딸이 그런 거짓말쟁이랑 살 수는 없지. 또한 직장 동료 중에서도 남편의 의심 행동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도 증인으로 협조해주기로 했습니다. 6개월간의 길고 힘든 소송 끝에 드디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을 허가한다. 양육권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는 매월 양육비 80만 원을 지급하라. 재산 분할로는 피고 사업체 가치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거의 우리 측 주장이 다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특히 재산 분할 비율이 40%나 인정된 것은 제가 사업에 직접 투자한 부분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 측에서 항소를 예고했지만 변호사님은 낙관적이었습니다. 1심에서 이 정도 결과가 나왔으면 항소심에서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합의를 종용할 수도 있어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도 병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딸과 함께 살 수 있는 깔끔한 투룸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했습니다. 재산 분할금으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엄마, 우리 새 집 예뻐요. 딸도 새로운 환경을 좋아해 주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심리 상담도 꾸준히 받았어요. 7년간의 거짓된 결혼 생활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상담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점차 마음의 평안을 되찾아갔습니다. 최종 판결이 확정된 후 저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쟁이 남편의 의심을 받지 않아도 되고 시어머니의 부적절한 행동을 참지 않아도 되었어요. 무엇보다 딸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랑 살게 되어서 좋아? 네. 엄마, 이제 아빠 없어도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아이의 맑은 눈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결정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말이에요. 지금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거짓과 불신으로 얼룩진 과거는 뒤로하고 진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혼자서 딸을 키우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어릴 때부터 저를 혼자 키워주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저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더 이상 거짓된 관계에서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는 더욱 현명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